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서브노트 내 손안의 회계원리 저자 김영수입니다. 본 강의에 앞서서 이 책과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회계가금을 오랜 시간 강의하면서 힘들게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에서 출간하게 된 핵심 요약집입니다. 우선 회계원리 교수로서 지금 이 동영상을 수강하시는 여러분들도 각양각색 다양한 경력과 다양한 환경 그리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가장이시거나 또는 가정주부, 취업에 유리하게 위해 준비하는 학생이거나 셀러리맨, 이미 퇴직을 하셨거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 또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거나 매달 점심 식사비와 교통비를 하면 어떻게 전략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우리네 보통 이웃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학창시절 우등생이었거나 졸업하는 그날까지 성적을 고민해야 하는 학생이었을 수도 있고 이해력이 뛰어나거나 또는 몇 번씩 반복해야 겨우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이미 본인만의 학습 방법을 가지고 있거나 아직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한 걱정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강사와 수험생은 한 팀의 공손관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겐 여러분이 합격이 곧 저의 실력이며 자존심입니다. 이틀치 점심 식사비 정도 되는 교재비가 부담될 수 있겠지만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투자라 생각하시고 더 이상 구매를 망설이지 여러분 마십시오. 이 서브노트의 출간 배경은 지금부터입니다. 강의 때마다 저는 필기하지 마세요 라고 설명에 집중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세라 수업 전에 모두 짝이라도 한 듯 설명을 듣고 이해에 집중하기보단 정신없이 여러분들은 필기에만 집착합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필기하는 그 순간엔 나중에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을 경험으로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파트를 눈에 쉽게 들어오고 도해식으로 풀어놓았고요. 그림만으로도 기본 개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요약집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칼라로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시간 진도를 나가거나 문제풀이 시 부족한 부분을 추가 메모하여 각자 개인별 서브노트로 시험 직전까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격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를 고민하면서 공부할 시간을 허비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 미약하게나마 수험생 여러분의 심적 부담감을 줄이고 대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도움이 될 만한 제가 글을 실었습니다. 오늘도 목표를 위한 끝없는 길을 외롭게 달리고 있을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 여러분의 곁에서 저 또한 쉬지 않고 뛰겠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땐 제가 물을 드리고요. 쓰러질 듯 비틀거릴 땐 잠시 그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은 저 옆에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곳에 그렇게 계셔만 주시면 됩니다. 어디에 계시던 포기하지만 여러분 안 하신다면 마지막 한 분이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가장 낮고 가장 뒤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부디 이 한 권으로 여러분 모두가 합격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여러분의 가슴 한쪽에 주택관리사 명찰과 여러분의 주머니 한쪽에 주택관리사 명함을 상상하시면서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역전의 기회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과 가정생활 그리고 시험 공부까지 이 시대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어 합격을 위한 공등탑을 쌓으실 때 저 또한 강의 2회 시간은 오직 하나, 여러분의 공등탑을 더 견고히 하려는 일념으로 주말, 휴일 불문하고 새벽까지 이 요약집을 수정하며 여러분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전까지 10번 정도 수정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정독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OT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책을 한번 보시면 자, 어때요? 괜찮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 손안에 회기 원리로 되어 있고요. 또 스프링으로다 보니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는 이렇게 칼라로,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틈틈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짜투리를 이용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칼라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또한 제가 고민 끝에 내 손안에 회계원리 출판 이벤트를 또 실었습니다. 여러분 합격하셔서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자석 명찰을 제가 그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또한 머릿말을 제가 실었으니까 좀 힘이 되도록 했으니까 한번 꼭 머릿말은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책상에다가 제가 주택관리사 땡땡땡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땡땡땡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당신만을 위한 이 자리를 위해 지금 주어진 기회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괜찮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우측에 목차가 나와 있죠. 파트 1 재무회계와 파트 2 원가 관리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약 페이지가 209쪽까지 한 216쪽까지고요. 한 장을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파트 1 이렇게 재무회계가 실어져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챕터 1이 나오죠. 챕터 1에 회계 기초 파트가 나오는데 이 좌측도 꼭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여, 그죠? 여러분과 함께 합격이라는 결승전까지 쉬지 않고 뛰어질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PPT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PPT 내용은 구성이 352개로 각각 따지면 352개입니다. 그래서 휙휙휙 하고 넘겨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좋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출간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자, 10페이지인가요? 자, 10페이지부터 자,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계의 정의가 나왔는데 회계 정의는 뭐죠? 여러분,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회계. 어떠한 정보가 유용한 거죠? 재무제표가 있을 때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하나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회계 분류가 나오죠. 그죠? 회계 분류에는 우리 시험에 15회 때 출제됐죠.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되는데 재무회계가 32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원가 관리회계가 8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이때 재무회계는 누구죠? 외부, 그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재무회계. 요게 우리 시험 15회 때 출제됐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원가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11쪽으로 넘어갑니다. 재무제표의 범위죠. 이 정보가 있을 때 정보 이용자는 유용한 정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얘가 우리 시험에 13회 제가 몇 회 시험에 출제했는지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16회도 나왔고요. 13회, 16회, 18회 다음 중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기말 재무상태표죠. 얘만 시점 정보고요. 나머지는 기간입니다. 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표에 제시가 돼 있어요. 이 4가지는 표에 제시가 돼 있어요. 됐나요? 그러나 마지막 뭐까지 포함하죠? 주석입니다. 주석은 뭐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예금은 어디에 얼마 들어 있습니다 라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자세히 써져 있는 게 뭐예요? 주석. 그래서 유의적인 회계 정책의 요약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된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13회 때 나온 이론 지문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먼저 재무상태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죠? 여기 판때기를 깔아놨죠. N쪽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산은 N쪽에 박아요. 그죠? N쪽에 박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박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뭘 써요? 자산을 써요. 그리고 대변에는 여러분 부채와 자본을 씁니다.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는 뭐예요? 자본. 이 자본은 꼭 기억할 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순자산 이렇게 얘기하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뭐야? 자본. 뭐라고요? 순수하게 남은 자산, 순자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X1년도 12월 30일이니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나요? 일정 기간인가요? 일정 시점인가요? 일정 시점 정보죠. 그러면 12월 30일 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마 갖고 계신가요? 주머니 한번 까볼까요? 이거죠. 그래서 시점 정보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뭐예요?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차변엔 자산을 써요.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씁니다. 됐나요? 오케이. 온 국민이 다 알죠? 오케이. 차변에 자산을 받고요.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박아요. 됐나요? 그래서 10월 30일 날 여러분 주머니 한번 털어볼까요? 이거죠. 그죠? 얼마 갖고 있는지 재무상태표를 살펴봤고요. 다 아시죠? 넘어갑니다. 자, 12쪽에 보시면 자, 자산과 자본의 관계가 나오죠. 그러면 자산과 자본의 관계는 어떠니 이거죠. 그럼 보세요. 자산과 자본은 보세요. 자산이 과대가 되면 자본도 뭐가 돼요? 과대. 따라서 자산과 자본이 과대되면 뭐라고 그래요? 자산이 과대되면 자본도 과대. 그래서 비례입니다. 자산이 과대야. 그럼 뭐예요? 자본도 과대.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부채와 자본은 뭐가 될까요? 반비례. 부채가 커져. 부채가 커지면 자본은 작아지지. 그죠? 둘이 뭐예요? 적이에요. 얘네 둘은 뭐다? 적입니다. 부채가 커? 그러면 자본이 쪼그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여기는 뭘 박아요? 자산을 박죠.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박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때 자본이 과대가 돼요. 자산이 과대가 되면 나의 자본도 커지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이 과되면 자본도 뭐예요? 과대. 반대로 자산이 과소되면 자본도 과소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과 자본은 뭐예요? 비례로 움직이고요. 반대로 부채가 과대됐어요. 아니 부채가 과소되면 네가 크니? 그럼 나는 죄송합니다. 부채가 작아지면 누가 커져요? 자본이 커지겠지. 그래서
부채와 자본 적이야 이거지. 부채가 쪼그라지면 나의 자본은 커지겠지. 따라서 부채와 자본은 뭐예요? 반비례.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자 12쪽에 하단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다시 한번 확대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시켜 볼게요. 짜자잔, 판때기를 한번 깔아봅니다. 자, 차별은 뭘 써요? 자산을 쓰죠. 그리고 대번에 부채와 자본을 쓰는데 자산을 확대시켜 보니까 첫 번째 무슨 자산이 나와요? 유동자산. 요 밑에는요. 비유동자산. 그러면 자산이 뭐야? 돈 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산. 돈 될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산이라고 하죠. 그러면 1년 안에 돈 되니 그럼 뭐라고 그래? 유동이죠. 유동. 몇 년 기준이에요? 1년. 그죠? 1년 안에 돈 되니 유동. 1년 이상 걸리면서 돈 된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비유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동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슨 자산? 당좌자산. 무슨 자산? 당좌. 발음을 어떻게 해요? 당좌자산. 여러분, 당좌자산은 뭐야? 당장 돈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당좌자산이라고 하죠. 그다음 뭐 있나요? 재고자산. 나 이거 팔 거야.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팔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재고자산이라고 하겠죠. 됐나요? 그러면 1년 후에 돈 된다. 뭐라고 그래요? 비유동자산. 이 안에 누가 있까요? 첫 번째, 물적 실체가 있나요? 네. 그죠? 장기간 동안 미래 경제 효익을 받아줄 수 있죠. 그럼 뭐야? 유형자산. 자산은 자산인데 형체가 없어. 그럼 무슨 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임대수익 또는 시세 차익을 원해요. 그럼 무슨 부동산? 투자 부동산.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건물은 무슨 자산일까요? 건물은 세 가지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세 가지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엉덩이 깔고 앉아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건물에 엉덩이 깔고 있어요. 그죠? 무슨 자산? 유형자산. 됐나요? 아니야. 팔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자산? 그럼 재고자산. 맞죠? 아니, 나 이거 빌려줄래. 이거 빌려줄래. 임대할래. 그럼 뭐예요? 투자 부동산. 이렇게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건물은 무슨 자산일까요? 그러면 유형자산. 그건 여러분들은 1차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동산 매매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무슨 자산? 재고자산.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야. 그럼 뭐야? 투자 부동산. 월세 받을 거야. 그럼 뭐라고 해요? 투자 부동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채권자의 재무제표. 채권자 중심의 재무제표는 뭘 선호할까요? 채권자 중심의 재무제표는 유동자산을 선호할까요? 비유동자산을 선호할까요? 유동? 아니면 비유동? 비유동을 선호하죠. 왜? 빨리 돈 돼야 돈 받기 쉽다. 시험에 안 나와요. 아셨어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유동자산이 몇 프로일까요? 유동자산이 약 몇 프로? 60%입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 유동자산이 60%. 이렇게 되겠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유동에는 당좌와 재고, 비유동에는 유형, 무형, 투자 부동산. 그래서 우리 자산까지가 약 40문제 중에서 시험에 20년 정도의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부채로 넘어갑니다. 부채는 뭘로 나눠요? 유동부채. 1년 이내 갚아야 돼. 무슨 부채? 유동부채. 1년이 넘어가면 비유동부채로 구분되겠고요. 자, 자본의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자본의 금고칸을 열어보니까 자본 카테고리 안에 로직이 5가지가 구분됩니다. 몇 가지? 5가지. 그러니까 자본의 금고로 봤더니 금고칸 몇 칸 있다? 5칸 있다. 첫 번째 뭐죠? 자본금. 우리 상법에서는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뭐예요? 주주하고 자본거래 이익을 나타내는 거죠. 주주하고 거래해서 번 돈이야. 그래서 여기 안에는 나중에 자본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새놈 살죠. 주감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본 조정.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마지막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자본에는 자본잉여금도 있고 잉여금도 있다. 요건 주주하고 거래해서 번 돈이고요. 이건 장세에서 번 돈을 영업활동 결과로 인해서 번 돈을 뭐라고 그래요? 이익잉여금이고요. 그럼 나머지 짜투리가 뭐냐? 자본조정이죠. 자본잉여금도 아니고 이익잉여금도 아니다.
갈 곳이 없는 애들은 어디에 갈까요? 쓰레기통. 어디에 들어간다? 쓰레기통. 그래서 저는 자본 조정을 쓰레기통에 들어가 이거지. 갈 곳이 없는 애들은 쓰레기통에 박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입으로 시연하세요. 입에 짝짝짝 달라붙어야 돼요. 자본조정, 기타 보관손익 누계, 마지막 뭐가 있다? 이익잉여금.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재무 비율 분석을 할 수 있죠. 볼까요? 유동 비율 기억나시죠?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야. 이게 무슨 비율? 유동 비율. 유동 부채분의 당좌 자산이야. 그럼 이게 뭐야? 당좌 비율. 당좌 비율. 맞나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찌끄면 이렇게 쭉 끄면 이건 무슨 비율? 자기 자본분의 총 부채. 부채 비율. 됐나요? 그 다음에 총 자산 중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총 자산 중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뭐라 그래요? 자기 자본 비율. 기억나나요? 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했다고 할 때 비유동자산부터 표시해야 된다. 아니다. 유동자산부터 표시해야 된다. 오답이에요. 아셨죠? 오답이에요. 어떤 것부터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유동자산부터 표시해도 상관없고요. 먼저 비유동자산부터 먼저 표시해도 상관은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때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이 나오죠. 차변에 자산을 박아요. 대변에는 부채를 박아요. 그런데 원칙은 뭐예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 그리고 예외적으로 뭐예요? 유동성 별법도 허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바꿔서 2번 냈죠. 국제기준에서는 이렇게 나왔네요. 재무상태표 자산과 부채를 표시할 때 유동성 배열법을 따라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예요, X예요? X. 오답이에요. 원칙이 뭐라고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유동, 비유동. 그러면 유동성 배열법도 가능해요. 그러면 선생님 유동성 배열법이 뭐예요? 상단에 있는 놈은 어때요? 제일 빨리 돈 되는 놈이 상단에 있겠죠. 빨리 돈 되는 놈이 상단에 있겠지. 그러면 내려갈수록 돈 되는 속도가 느려진 애들이 밑에 깔려 있겠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동성 배열법. 즉 돈 되는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서 그러죠. 슈퍼스타. 야, 나는 2개 짬뽕 하겠다. 2개 짬뽕 하겠다. 나는 짬뽕 하고 싶어요. 오케이. 해도 돼. 이거지. 됐나요? 그래서 혼합법조차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3가지 다 가능해요. 자,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작성할 수도 있고, 나는 2개 짬뽕 하고 싶어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하시겠고, 저 뒤에 재무제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채권 채무 관계를 살펴볼까요? 기초적인 내용인데 상거래입니다. 여기서 상은 뭐죠? 상품을 사고 파는 거죠. 매매 활동. 그러면 자, 상거래 외상입니다. 제가 소보로빵을 외상으로 사와서 외상으로 판매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겠고요. 자, 외상으로 사왔어. 그럼 뭐라 그래요? 매입 채무가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상거래 이외의 외상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미수금, 비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제가 노트북을 외상으로 팔았다. 아직 못 받았으면 미수금 받아들입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상거래 이외의 을 외상으로 샀다면 뭐라 그래요?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금전 대차거래가 나왔죠. 빌려준 돈을 뭐라 그래요? 대여금. 돈을 빌려오면 뭐라 그래요?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부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약금을 주고받죠. 선급금. 미리 준 돈이에요. 미리 준 돈. 자, 뭐라고 그러면 제가 소보로빵 100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야야야
계약금 10% 쏴 하고 제가 10만 원에 계약금 10% 만 원을 쐈습니다. 됐나요? 그럼 나중에 뭘로 받아? 빵으로 받겠지. 빵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다. 그래서 선급금은 채권으로서 자산 개정되겠고요. 그럼 미리 받은 건 뭐죠? 선수야. 미리 받았어. 야야야, 빵값 계약금 10% 쏴 하고 계약금을 미리 받았어. 그러면 빵으로 갚아야 돼. 그죠? 많은 만큼 빵으로 갚아야 되니까 재화로 인도할 의무가 생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선수금은 어디에 들어간다?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손익계산서 구조를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X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니까 일정 시점이다, 일정 기간이다. 일정 기간, 뭐라고요? 기간. 플로우 개념이죠. 1월 1일부터 12월 다 보여주는 거지. 동영상 처음부터 다 보여준다. 오케이. 그래서 차변에는 비용을 박아요. 왼쪽에는 비용을 받고요. 오른쪽에는 수익을 받습니다. 차변에 비용을 써요. 그리고 대변에 수익을 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모든 수익과 비용은 무엇을 계산하고 이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고 생을 마감해요. 생을 마감해. 축 사망하신다 이거지. 다시 모든 수익과 비용은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고 생을 마감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포괄손익계산서에 포코스를 한번 볼까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제표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자, 수익에서 뭘 빼요? 비용. 그럼 뭐가 나와요?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당기순이익 여기다가 뭘 더해요? 미실현된 미실현손익이죠. 기타 포괄손익을 더해서 우리는 뭐까지? 총 포괄손익까지 보여주자 이거죠. 분명히 얘도 경영자의 성과잖아요. 그래서 총 포괄손익까지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포괄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당기순이익은 보세요. 뭐에서 뭐 뺀 거예요? 수익에서 비용 뺀 거죠. 그럼 뭐가 나와요? 당기순이익.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은 자본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자본 카테고리에 어디에 꽂아버리느냐? 이익잉여금에 꽂아요. 어디에?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뭐? 당기순이익을 자본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자본 카테고리 어디에 꽂아요? 이익잉여금에 꽂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16회 때 시험에 출제됐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지 않는 항목은 이거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것은 뭐하고 뭐예요? 수익과 비용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항목은 뭐다? 수익과 비용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항목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이 손익계산서는 읽어보세요. 뭐라고 표시해요? 기타 포괄손익. 손익계산서는 기타 포괄손익. 즉 얘는 당기 발생분을 표시합니다. 당기에 발생한 거. 당기 발생분. 당기의 기타 포괄손익이 얼마니? 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나 재무상태표는 기타 포괄손익 누적액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본에는 기타 포괄손익 누적액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그래요? 누적 발생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저 뒤에 다시 자본 파트에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요. 단기 발생분으로 보고하고요. 그러나 자본 카테고리에 기타 포괄손익 뭘로? 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얘는 시드원가를 베이스로 해서 현재 보고기말의 공정가치 차이만큼 뭘로 들어가 있어요? 뭘로 들어가 있다고요? 누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자 교재 15쪽으로 넘어갑니다. 15쪽에 보시면 수익 비용의 정의가 나오나요? 수익과 비용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익은 뭐죠? 수익이 뭔가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영업활동 결과 뭐예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수익 이렇게 얘기해요. 수익, 영업활동 결과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자본이 증가될까요? 자산이 뭐가 되거나 증가되거나 또는 부채가
감소되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죠. 여러분 판때기 깔아보면 돼요.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지. 자 보세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걸 찾으래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자본이 증가될까? 자산이 증가되거나, 그죠? 오케이. 굿, 오케이. 부채가 감소되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겠지. 맞나요? 오케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은 두 가지.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되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겠지. 됐나요? 오케이. 비용은 영업활동 결과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비용이라고 합니다. 비용 그러면 보세요. 이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고 싶어. 자본이 감소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자산과 자본은 비례죠. 자산이 감소하거나 또는 부채가 증가되면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겠지.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15쪽에 보시면 수익에 뭐가 나왔나요? 분류 나왔죠. 여러분, 자, 갈비집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 응? 그러면 영업상의 수익이 뭘까요? 갈비 팔고, 술 팔고, 냉면 팔고. 이게 뭐예요? 영업상의 수익이 뭐예요? 매출. 영업상의 수익이 뭐냐 이거지. 주된 영업활동이 뭐니 이거죠. 저는 뭐죠? 영업상의 수익이 이렇게 거품 몰고, 그죠? 몸으로 떼오고 받는 수익이죠. 이게 영업상의 수익이 매출입니다. 때밀이는요. 때밀고 받는 수익이지. 그죠? 용역을 제공. 고급진 말로 뭐라고 그래? 용역의 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익이 영업상의 수익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뭐가 있느냐? 기타 수익입니다. 뭐라고요? 기타 수익. 이자를 받았어. 그럼 뭐라 그래? 이자 수익. 집세를 받았네. 뭐라 그래요? 임대료. 자, 배당금을 받았어요. 땡큐 수익. 배당금을 받으면 땡큐 수익. 그런데 다만 이 배당금 수익은 무슨 배당인 경우에만 현금 배당 받았니? 오케이. 그럼 배당금 수익 땡큐 이거죠. 다만 주식 배당 받았어. 배당금 수익 안 잡아요. 나중에 배울게요. 단 여기서 배당금 수익은 무슨 배당의 경우에만 현금 배당 받았을 경우에만 배당금 수익을 인식합니다. 유용자산 처분이 사채 상환 2 자산 수중이 오케이. 부채 탕감 채무 면제 이익이 있겠습니다. 다 아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 보시면 자 16쪽에 비용의 분류 볼까요? 비용의 분류. 자 여러분 수익의 짝은 누구예요? 매출. 수익의 짝은 누구라고요? 매출 되는 거고요. 그럼 비용의 짝은 누굴까요? 매출한 상품의 원가. 무슨 원가? 매출 원가 이거죠. 됐나요?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당기순익을 물어볼 수 있어요. 당기순익을 물어봅니다. 당기순익을 물어봐 이거지. 그러면 당기순익은 수익에서 뭘 빼요? 비용. 그러면 수익의 짝은 누구다? 매출. 수익의 짝은 매출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N쪽에 뭘 박아요? 매출 원가. 비용의 짝은 매출 원가입니다. 됐나요? 수익의 장 매출. 비용의 장 매출 원가하고 밑에다가 수익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 비용을 박으면 뭐가 계산될까요? 당기 순이익이 계산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고 생을 마감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매출원가는 디테일하게 보여주죠. 뭐라고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뭘 더해요? 순 매입액. 순 매입액. 그죠? 여기에서 뭘 빼요? 기말 상품 재고액. 총이에요? 순이에요? 순. 매입액에서 빠지는 거 있죠?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그죠? 차감하고 매입액은 순 매입액으로 장부에 들어가야 돼요. 순 매입액으로 다듬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에 매출원가가 안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디테일하게 기초에다가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빼면 매출원가를 여기다가 구해서 여러분들이 N쪽에 박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기타 비용. 여러분 가벨집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 그럼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돈을 빌려서 내가 갈비집을 했겠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 한 달 열심히 장사했겠지? 집세를 줬네. 임차료. 종업원들 월급 줬네. 뭐라 그래요? 급여 이거지. 그러면 갈비 팔려면 광고했네. 광고 선전비.
종업원 뭐 시켜달래요? 해지시켜달래요. 복리후생비 쓰지 마세요. 그 다음 공무원 왔다 갔어요. 접대하셔야 돼요. 접대비. 목닥치고 나타났어요. 기부해야 돼요. 기부금 또는 무슨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사채상한 손실 이런 것들이 비용의 분류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OT 겸 첫 1강을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김양수 이름 석자를 걸고 저를 믿고 제가 이 한 30강 정도 30분씩 30강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벽 보고 거품 물고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떠들어 보겠습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이 책 원가계까지 끝까지 그죠? 저를 믿고 여러분들을 따라오시면 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힘차게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